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오늘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 교부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지금 빈발하고 있냐 하면 5인에서 1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이 기존에는 노무 관리를 직접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장 세무사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또는 뭐 연차 계산이라든지 뭐 시급 계산 이런 거 다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아마 법제화 되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제 약간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요.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기장료에 포함된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사업주들한테 이렇게 좀 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과태료 사항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까지 나는 서비스로 해주는데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내가 지는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일선 사업주분들한테 이 대표님 이제는 너무 캐파가 커졌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게 우리 대표님 사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는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 법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아무래도 들으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도 이제 오해하는 오해가 없으니까 우리 대표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정확하게 그 제도가 왜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자문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훨씬 유용할 거라 생각해서 강의를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제도 시행과 관련돼서는 근거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도가 기존에는 임금대장 교부 의무, 임금대장이 어떤 거를 적으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 52시간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27조 2에 뭐 6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라 이런 것들이 일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문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거 뭐 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무사님 이거 뭐 노무사님 선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자문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보면서 쭉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 제도가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넓게 보는 거,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죠. 거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지금 이 제도와 긴밀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제도는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이 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파괴력이 컸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 52시간 제도는 암수범죄 비율이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 사업장에서는 위반이 많은데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입을 맞추면 제3자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52시간 제도가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비판 아닌 비판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노동부에서 이 제도, 임금명세서 교부임무 제도가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52시간제를 실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근로자가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반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받아보는 명세서상의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수단으로 이번 제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이 신장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근로자한테 반드시 노동부에서 교부를 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교부 의무가 들어왔었고 몇 년 전에 2탄이 바로 임금명세서라는 거죠. 2탄이 이번에 들어왔던 임금명세서에 교부 의무가 들어왔다는 게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에서 들어온 건데 아시겠지만 약간 다르죠. 왜냐?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대부분은 입사할 때만 근로계약서 한 번 적고 나서 퇴사할 때까지 안 적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연봉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한 번 정도 적는데, 근데 임금 명세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달 교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의무가 훨씬 더 세졌다는 거죠. 그런 전반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근로자들의 알 권리가 이만큼 신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이 제도의 행간의 의미라는 부분이고, 좀 미시적인 부분이죠. 미시적. 근데 미시적인 부분은 대부분은 우리 사업주들이 노동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 노동청이에요. 노동청. 그래서 노동청 차원에서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을 배가하는 측면에서 집중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청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하고 합의를 하겠지만 대부분 그게 안 되고, 보통은 사업주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어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연장 야간 휴일 시간 수를 산정하는데,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근로자들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장 근무 시간이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야간 근무 시간이야 라는 합의가 되어서 임금 명세서가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 사건화되는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가 들어온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후 해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노동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금품 체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정한 근로자가 도대체 임금 체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진정인하고 피진정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근로감독관의 소임인데, 이게 엄청나게 고된 업무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사건을 빨리 해결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매달 처리하는 건수를 훨씬 더 늘리면서 체불 금품을 빨리 확정된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노동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측면에서 봤을 때 매달 사업주가 자기들이 계산한 임금 명세서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이 임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일선 노동청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효율성 배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노무법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제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을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는 크게는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만 우리가 일단은 컴팩트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세무사들 입장에서 임금 명세서 교부에 대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임금 명세서의 교부 주체가 누구냐, 두 번째는 받는 근로 객체가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교부를 받는가, 그래서 시점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구체적으로 그 임금 명세서에 들어가는 대상이 어떠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식으로 교부를 받느냐, 방법. 길게 말하면 임금 명세서 교부 제도가 PPT로 엄청나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로 간단하게 볼까요, 세무사님? 자,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 법인이든 개인 사업주든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교부 의무가 되는 거고, 나중에 과태료의 부과 대상도 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객체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요 객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랜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로자한테 임금 지급 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한테 교부하는 지급하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명세서가 지급할 의무가 개념상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고, 안 그래도 지금 프리랜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세무사님도 자문해 주시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임금 지급할 때로 보통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일이 2월 10일자면 2월 10일자 그렇게 지급하시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임금 지급하기 전에 퇴사하는 분들이 가끔 퇴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임금 명세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대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 항목이고 계산 방법이고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뒤쪽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또 마지막에 쟁점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교부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종이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 않고 전자문서까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편안한 거죠. 왜?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그냥 날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숨통이 트인다. 요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용 범위라는 게 보통 이제 노동법에서 별도로 다루진 않은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제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시고 질문도 많고 정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크게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훨씬 나으신 것 같고, 크게는 세 가지로 적용 범위를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법학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적인 거, 시적인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사람으로 봤을 때 인적인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적인 적용 범위. 요렇게 이제 나누시는 게 아무래도 적용 정리하시는데 쉬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시간적인 적용 범위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질문이 많은 게, 혹시 노무사님 이것도 52시간제처럼 유예제도가 적용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제도는 얄짤없이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19일 이후 바로 적용.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업주가 급여 지급일이 25일자다. 그러면 1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2월 10일자라 같으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시간적인 적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인적 적용 범위죠. 구체적으로 그 근로자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거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 다 적용됩니다. 모든 형태에 대해서 남녀, 국적, 고용 형태,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불문하고 다 적용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적용 안 되는 분으로 말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가 나온다는 거죠. 프리랜서. 이분들은 근로의 대가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냐면, 통상적으로 요즘에 노동청 가면 사건 두 건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퇴직금부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분들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슬그머니 뭘 하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까 고발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악용 아닌 악용으로 사업주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제 느낌에는, 노동차 사건을 많이 하는 제 느낌에는 이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고, 두 번째는 임금 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근로감독관이 이제 두 가지를 사건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근로임금 명세서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는 세무사님도 이게 쓰시겠는데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 63조에 어떤 게 있냐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제외를 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약간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가보면 경비원들이 계세요. 경비원분들. 그분들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연장 휴일에 대해서 1배만 줘도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야간 수당 같은 경우에 또 할증을 해줘야 돼요. 약간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 감시 단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1차 산업 종사자, 쉽게 따지면 저기 들판에서 깻잎 따는 근로자들, 1차 산업 종사자들, 그런 분들 같은 뭐 배를 타시는 분들 1차 산업 종사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 마지막은 관리 감독자. 우리 현장에 가보면 공장장이라고 있어서요. 대표님들 바깥에 외출하실 때는 이 공장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재도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세 가지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계산할 때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할증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 알아볼 게 물적인 적용 범위예요. 물적인 적용 범위. 물적인 적용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이거예요. 그 사업장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이 다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있죠. 연장 야간 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되지 않는다. 참고 삼아서 여기하고 아까 요거는 다르죠. 아까 63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수당의 할증은 적용되는데 반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싹 다 빠져요. 연장 야간 휴일 할증 다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미시적인 거지만 이런 것도 챙겨두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임금 명세서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적용 범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품권, 기타 금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품권은 적용된다. 맞죠? 그리고 각 지방 공장 특성으로 그때그때 공장으로 지급되는 금품 같은 경우도 애누리 없이 다 임금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제도가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되지 않는 게 구체적인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안 해줘도 되는 사람한테 굳이 골머리를 섞어가면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적인 적용 범위 2021년 11월 19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무조건 적용된다. 두 번째, 인적인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여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인 이상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국적 다 불문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뭐 그게 학원 강사든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이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이 수수료 지급 명세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노동청에 갔을 때 사건에 막 엄청나게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인정받았던 순간에는 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소급적으로 물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근로계약서에 벌어지는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떤 식의 물적 적용 범위가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적용되는 사업장, 다시 말하면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에 대해서는 가산을 안 해줘도 된다. 더불어서 물적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임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되시고 나머지 기타 금품 같은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제도의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 제가 우리 세무사님한테 이제 팁을 드리려고 막
뭐 팁이라고 할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문자를 따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 그러면 좀 더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6가지인데요. 시행령에는 6가지 내용인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특,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총, 그 다음에 항,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공. 크게는 요 6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쉬우시죠? 쉽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 먼저 특이 뭐냐면 근로자들을 특정을 해야 된다. 특정이 보통 뭐죠? 뭐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동명이인이 있네? 그러면 생년월일까지 갔다. 뭐 그러면 4번.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사업장, 뭐 10명에서 20명, 30명 있는 사업장에서 이름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다. 거의 없습니다. 그 4번까지 기재를 해야 되는 지문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4번 없는 사업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4번 있는 사업장은 조금 더 오래된 사업장이고 그래서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하시더라도 이 특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급여 지급일입니다. 급여 지급일을 기재하셔야 된다. 뭐 매월 25일자 아니면 2월 10일자 그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셔더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총은 뭐냐면 총액을 기재하라는 뜻이에요. 총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전 총액과 세후 총액. 근데 보통 임금 명세서에 연봉 기재 안 하죠. 월급 기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그거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 세무사님 뭐 그럴 부분은 안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요 항목이죠. 중요한 부분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 그거를 이제 게재하라는 말인데 항목은 어떨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들 항목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게 기본급 그리고 법정제수당. 법정제수당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연장, 야간, 휴일수당. 어떤 분은 연차수당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연 단위로 이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수당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족수당, 뭐 근속수당, 정근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비과세 항목으로 나오는 게 식대, 차량 유지비, 뭐 연구수당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먼저 정리할 거는 일단 그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 항목. 근데 보통 이 임금 항목은 어디에 보통 기재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요? 근로계약서보다 통상적으로 요거는 어디에 기재되냐 하면 취업규칙에 기재를 돼요. 취업규칙에. 요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중에서 사업장이 뭐 인원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장은 뭐 5명에서 뭐 7명, 8명인데 이게 작성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하라고 하세요. 작성을 하라고 하세요. 다만 신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직책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안에 지급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차 이상 직원한테 직책수당 얼마 지급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취업규칙에 기재가 안 됐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표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의 임금 기재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면 구태여 매달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 지급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의 팁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취업규칙으로 일원화시켜서 넘어가고 각각에는 총액만 기재하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임금 항목 중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격월로 지급하는 거나 또는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지급하는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명절 상여금 또는 뭐 성과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급하는 달에만 기재하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취업 규칙에
넣어놓고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개별적으로 근로자들마다 지급되는 항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격증, 자격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엔지니어 등의 소수 부분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요 개라는 거는 계산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임금 명세서 교부 임무 중에서 왜 이 제도가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때 주 52시간제와 연결돼서 이 제도가 들어왔다고 설명을 드리고,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근로자들한테 근무 시간들을 알려줘야 된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직원들이 자기가 이번 달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근무 시간이 어떻게 급여로 환산되는지가 사업주가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요 계산식으로 나와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근로자가 이번 달에 연장 근무를 6시간 했어요. 6시간. 그리고 이 사업주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근로자한테 시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었어요. 시급이 10,000원이었고 연장이기 때문에 1.5배가 곱해지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고, 요 6시간이 휴일은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야간은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되는데, 요렇게 설명드리면 항상 질문이 따라 나오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우리 세무사님 사무사 중에서 아마 포괄 근로 계약하고 있는 사업장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포괄 근로 계약, 뭐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은 입사할 때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따박따박 뭐 10시간 정도는 항상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고정 연장 수당으로 뭐 40만 원 정도는 매월 급여 대장에 포함돼서 지급되고 있는데, 과연 이 40만 원에 대해서도 매달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서 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달의 출근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서 변동하지는 않아요. 맞죠? 요 부분은 연장 근무를 10시간 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출근 일수와 연동되어서 변동되지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요와 같은 계산식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근로계약서에 이미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요 위에 거는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적을 수가 없죠. 왜? 매달 이게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도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임금 명세서에 고정 연장 수당, 고정 야간 수당, 고정 휴일 수당은 명시될 필요가 전혀 없다. 요 부분들이 질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심화학습인데, 현장에서는 출근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기재를 해요. 여기에 출근 일수에 따라 기재되는 게 연장이든 야간이든 여기 기재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아마 생각나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임금 설명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판단할 때, 뭐 특정 일수 15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반드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통상임금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속수당이냐. 근속수당을 우리 회사에서는 15일을 만근해야지만 근속수당이 30만 원이 나가고 14일까지만 근무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계산 방법이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면 요 직책수당, 근속수당이라는 거는
통상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단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나중에 노동청에서 당신 통상임금을 체불을 했어 라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으로 됐을 때는 매달 우리 사업주에서 교부했던 임금 명세서상에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지급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나중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통상임금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심화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 요까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살펴볼 게 공제 항목이에요. 공제 항목, 공제 내역. 그래서 공제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동빵으로 공제가 되는 내역. 그게 뭐겠습니까? 갑근세 그리고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임금 명세서에 뭐 세법 몇 조 몇 장에 따라서 공제된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에서 당연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비가 빠질 것이고 동호회가 만약 활성화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회비가 빠질 것이고 이 직원이 뭐 생활이 힘들어 가지고 가부를 해갔다. 그러면 매달 급여에서 가부를 얼마가 정기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게 이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 명세서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제 내역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6가지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여기서 드렸습니다. 언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월급 지급일 날 교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 그 중간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해도 되고 뭐 여의치 않다면 파일이라든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눈치 빠른 우리 세무사님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교부 그리고 해고통보서 교부하고는 이 임금명세서는 차이가 많다. 왜? 근로계약서라든지 해고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죠. 부당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반면에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그 당시 발생하는 건데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 예상컨대 전자문서로 발송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했는데 이 직원이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교부됐다고 봐야 되는지 교부를 안 됐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노동부 입장에서는 발송 시에 이게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세요. 그냥 보내면은 자동빵으로 해결됩니다. 이걸 뭐 근로자가 뭐 확인 안 할 건지 불안하셔가 서면으로 교부되냐 필요 없습니다. 질문이 많은 게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도 되느냐? 왜냐하면 뭐 확인을 뭐 할 수 없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노동청 차원에서는 전자문서로도 충분히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현장에 계시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교부합니까? 카카오톡을 뭐 이분이 안 깔았다고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메일로 그냥 보내는 거죠. 뭐 캡처다가 메일로 그냥 보내면 뭐 이메일 정도 확인을 한다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문자 메시지 확인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면 못 받았다, 확인을 못했다 이런 염려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과태료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행정상 위반이 과태료상으로 이제 되고 아마 이거는 계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1차, 2차, 3차로 지금 과태료 액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금액 정도 아시는 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한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로 하는데 뭐 1차 정도 나오면 그때 바로 이제 개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 정도가 나온다는 부분이고,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면, 세무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사노무 서류는 3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라든가 이 사람이 뭐 6개월 근무하고 나가더라도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게 다 형사처벌되는데, 과연 임금 명세서도 그때 우리가 보관 의무가 있는 인사 서류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가 많은데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금 진정이 걸렸을 경우에 우리 사업주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 정확하게 계산했는 게 그런 소명 자료로 충분히 우리 쪽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법 위반을 떠나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업주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 구체적으로 임금 명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이 오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료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아마 참고하시면 대부분 제가 설명을 다 했던 내용들, 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해서 이번 11월 19일자로 긴급하게 시행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 뭐 추가적인 게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또 Q&A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